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회 연속 아시안게임 정상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홈팀 중국을 완파하고 4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1로 물리친 우즈베키스탄과 모레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4회 연속 정상을 노리는 우리나라 야구대표팀도 첫 상대인 약체 홍콩을 8회 콜드게임으로 꺾었습니다. 대표팀은 태국을 역시 콜드게임으로 물리친 타이완과 2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단체 결승전에서 세계 최강 중국에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3대0 완승을 거두고 29년 만에 정상에 섰습니다. 남자 골프 단체전과 롤러스케이트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어제 여야 모두 현장 지원 요새를 벌였습니다.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애교로 봐달라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발언을 두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이번 주 목요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 주변국들과의 마찰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발견되는 표범무늬 민달팽이가 국내에서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곰팡이와 썩어가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클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 통행료가 오늘부터 반값으로 인하됩니다.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째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낮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쌀쌀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에도 여야는 지도부가 직접 총력 지원에 나선 가운데 김태우 후보의 선거 비용 발언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연휴 넷째 날 오전 오후로 나눠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한강개발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보훈단체와 만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면서 보궐선거 비용을 애교로 봐달라는 김 후보 발언 논란에 대해선 김명수 사법부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공익 제보자로서 공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단식 이후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접 진교훈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강서구 곳곳을 돌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면서 김 후보 발언 논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40억이 누군가에겐 애교입니까? 여야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지원에 나선 건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격전지인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볼 전초전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의 특성상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 양당 모두 당장 연휴 직후 치러질 사전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국민 노후 문제가 걸린 국민연금이 20여 년 뒤에는 고갈 위기에 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선 납부는 더하고 또 수령은 미루는 방향으로 큰 틀이 잡혔는데 실제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좀처럼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뭐가 걸림돌인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금의 제도로 운용했을 때 2055년이면 국민연금은 바닥이 난다.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 계산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인데 지난달 1일 공단 측이 발표한 중간 보고서를 보면
일단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큰 윤곽은 잡혔습니다.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최고 68살까지 미루는 대신 기금 투자 목표 수익률을 올려 기금 고갈을 늦추거나 막겠다는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한 겁니다. 17년간 미뤄왔던 연금 개혁을 상생의 연금 개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측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면 정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달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을 통해 개혁에 도장을 찍을 권한을 가진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애초 6개월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달 추가 연장에 여야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연금 개혁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의견이 좀 모아지기보다는 굉장히 좀 갈라지는 양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개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내가 받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65에서 75%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40%까지 떨어졌고 일각에선 이를 끌어올려 더 받는 방안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가 흔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릴수록 기금 고갈 부담은 더 커진다는 딜레마입니다. 저는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질 테니 보험료를 조금 더 내자 이렇게 저는 설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금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저희가 또 급격한 고령화라든가 현재 보험료 수준 갖고는 그것이 미래의 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 하위 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부의 지급 보증을 명문화할지, 정부 재정은 얼마나 투입할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결국에는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 어떤 결론을 내리건 기금이 바닥나지 않으려면 젊을 때 더 내야 하는 대전제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는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야가 총대를 메고 개혁에 점을 찍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가입자 7만 명이 줄어들며 신뢰도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조만간 국민 설득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한 국회 연금특위가 과연 총선 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에 본격 시작됩니다.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과 대북송금 혐의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 대표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16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재판부가 인권의 최후 보류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낸 것은 아닙니다. 당대표 신분을 유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금요일엔 대장동 재판의 첫 공판이 열리고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2주 연속 법원을 찾아야 하는 건데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한 만큼 더 자주 법정에 나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앞서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가 한 주에 3번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미 13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고 대장동 성남FC 사건은 기소 7달 만에야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한 걸 고려하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외교 무대에서 한중일 대신 한일중, 또 북러 대신 러시아를 먼저 언급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대중에겐 다소 생소하고 어색한데 대통령실은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철학을 반영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조은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달 다자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일중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유화 메시지를 던진 거라는 해석 속에 나라 언급 순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윤 대통령은 일본을 중국보다 먼저 불렀는데 이는 3국 정상회의를 거론할 때였습니다. 동북아 영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9년 아세안을 계기로 처음 열린 동북아 3국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순으로 돌아가며 개최됐습니다. 자국을 먼저 칭하는 외교 관례, 또 의장국 순번을 고려해서 그동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공식 용어로 써왔습니다. 한일중 3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임을 느낍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방한하여 주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비전을 총망라한 국가 최상위 문서, 국가안보 전략에도 중국보다 일본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치와 인권, 자유 등 가치 지향점에서 더 가까운 나라, 즉 자유연대를 기본으로 동맹과 우방국 순서라고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땐 북한보다 러시아를 앞에 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실은 같은 민족이라고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주는 건 윤석열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회담, 일중 관계 같은 말도 이런 흐름과 닿아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선명한 외교 철학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건군 75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며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육군 25사단 상승비룡부대 상승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군 초소를 살핀 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사단장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때 국민도 경제 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군으로 성장한 군의 위용을 국민과 함께 지켜봤다며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까지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산 전투기 개발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인데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한 개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루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국산 전투기 KF-21 시제 6호기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양산을 앞두고 시험 비행에 나서는 마지막 KF-21 시제기가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전투기의 위용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예정돼 2천여 회의 시험 비행 가운데 300회 안팎을 마쳤는데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6년부터 120대를 공군에 실전 배치하며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KF-21 개발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지만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6월까지 미납된 8천억 원가량의 분담금 납부 계획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급하고 한국으로 통보할 납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약속을 미루면서 미납 분담금 액수도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면담도 늦어지면서 올해 내에 분담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기존의 그 실무 접촉은 계속 양국 간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위급 면담도 추진 중에 있고 현재도 인리 측에서 사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계속되면서 폴란드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사실무근으로 판명났지만 아랍에미리트가 분담금을 대납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런 논란과는 별도로 제작사인 카이는 최근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KF-21 전투기의 수출 공략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코뿔소라고 불리는 장애물 개척 전차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뢰를 제거하고 기동로를 확보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간 우리 정부가 지원한 군수물자 중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두 차례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지뢰 제거 장비를 포함한 비살상 물품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 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 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우크라 지원 리스트엔 일명 코뿔소라고 불리는 장애물 개척 전차 K600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뿔소는 K1A1 전차에 지뢰 제거 쟁기와 굴착 팔을 장착해 지뢰와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쓰입니다. 전면 차체 앞에 부착된 지뢰 제거 쟁기로 자갈과 땅을 갈아엎으며 전진하는데 방호력이 우수해 지뢰가 폭발하더라도 끄떡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쟁기 상단의 자기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로 자기장을 발사해 전차 앞을 가로막는 자기감응 지뢰를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설치한 2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뢰밭에 막힌 우크라군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무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차의 차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또 승무원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각종 첨단 지뢰 제거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지뢰 제거 장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뿔소의 경우 기본 무장으로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어 사실상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크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우크라의 휴대용 지뢰 탐지기와 방호복 등을 지원한 가운데 이 같은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출을 막으면서 일본 어민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오는 5일 2차 방류를 이어갑니다. 러시아도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2차 방류 이후 또 한 번 주변국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로 일본 어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8월 한 달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 총액은 21억 8,014만 엔, 우리 돈 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75.7% 줄었습니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 대응과 어민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적립한 기금 800억엔에 207억 엔을 추가로 지원하며 주요 수출품인 가리비의 매입 보관, 신규 수출처 개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중국 수출 물량을 채우기는 역부족인 상황. 이런 가운데 일본은 지난달 11일 1차 오염수 방류를 마무리하고 오는 5일 2차 방류를 통해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来週10月5日から2回目の海洋放出を開始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引き続き最大限の緊張感を持って臨んで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은 IAEA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IAEA를 통해 검증받았다며
중국만 자국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각국을 상대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hina is the only country, despite being a member of the IAEA, that continues to spread scientifically groundless information.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겠다며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자국 어민들의 상황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차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에 어떤 외교적 여파가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 의회가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를 피했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하원 의장이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며 해임한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공화당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번 주 해임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카시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한 임시 예산안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내용을 뺀 뒤 표결에 붙였으며 공화당은 40% 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대부분 찬성하면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앤디 빅스 의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메카시는 자신의 공화당 대신 민주당 의원 209명과 함께 바이든 정부 지출과 정책을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0월을 맞아 황금 연휴를 즐기려는 인파로 전국 관광 명소와 도심 유원지가 종일 붐볐습니다. 특히 명절에 모인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파란 도화지에 하얀 솜뭉치가 놓인 듯합니다. 눈이 시리도록 청명한 하늘 아래 분홍 물결이 일렁입니다. 활짝 핀 핑크뮬리가 가을이 왔다고 속삭입니다. 좋은 풍광을 두 눈에만 담기엔 아쉬워 추억의 한 컷을 남깁니다. 핑크뮬리도 보고 가족들이 여행도 오고 또 시간도 기니까 좀 차분하게 여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고 한복도 입고 예쁜 풍경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겉옷을 허리에 묶고 팔도 걷어붙인 채 가파른 길을 올라갑니다. 숨이 차지만 시원한 서해 바닷바람으로 씻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모처럼 모인 16명 대가족이 여행지로 삼기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연휴가 길어서 뭐 다들 시간들 충분히 냈죠. 이번에만큼은. 전에는 짧아서 시간들을 못 냈는데 이번에는 길어서 참 좋았어요. 미니 로봇들이 대형을 거쳐 춤 사이를 선보이자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흥이 올랐는지 로봇 못지않은 춤 실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토끼 같은 어린 아들이 보여주는 재롱잔치에 엄마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명절 맞아서 시간 내서 오니까 재밌고 아이도 이제 과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제일 재밌었어요. 엿새 연휴의 절반이 지난 시점.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가족의 정과 사랑을 나누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수도권 도심 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활짝 핀 가을꽃 사이에서 시민들은 계절의 정취를 한껏 즐겼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꽃이 눈앞에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노란 꽃밭에서 향기로운 꽃내음에 밝은 웃음을 짓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보면 꽃과 함께 카메라를 향했던 환한 미소는 영원한 행복의 기록이 됩니다. 활짝 핀 꽃으로 도심공원의 가을 정취가 가득한데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도 가을 분위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맞는 가을 정취에 가족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저는 아이가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꽃축제는 좀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서로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연인들의 발걸음도 꽃내음에 이끌렸습니다.
호수공원에 그냥 산책할 목적으로 들렸는데 우연히 고양시에서 꽃박람회 해준다 해서 마침 기회다 싶어서 우연찮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 뒤편에 있는 주황색 꽃들이 되게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밝게 내리쬐는 햇볕을 잠시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 그 안에서는 근사하고 멋진 꽃 작품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밀의 화원이라는 주제로 꾸며진 실내 공간에서 100개가 넘는 가을 꽃장식 작품들을 보며 시민들은 영감을 얻습니다. 이런 꽃들 가지고 되게 가지부터 해서 열매까지 이런 식으로 작품 하나의 큰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하게 다가왔을 꽃이라도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라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되게 좋고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아서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설명이 같이 적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을꽃을 만끽한 연휴는 행복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 통행료가 오늘부터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인천시는 영종대교 인천공항 영업소 통행료가 오늘 0시부터 소형차 기준 상부도로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또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 시행자인 신공항 하이웨이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또 다른 교량인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선 긴급 차량이 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군 제약 없이 긴급 차량에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시연회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차에 긴급 출동 지시가 내려집니다. 예,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고요? 예, 신고자분 지금 불길이 보이나요? 예, 알겠습니다. 차량 좀 편성 좀 하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응급 환자가 발생해 고양시 내 대형 병원으로 이송이 시급한 상황. 119 구급차가 단 한 번의 신호대기 없이 파란불만 받고 20여 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가 교통신호 정보와 구급차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파주시와 고양시에 동시에 우선 신호를 내리도록 유도한 결과입니다. 도착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 감소라든지 아니면은 구급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우선 신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할 지역에만 국한되다 보니 다른 지자체로 이동할 땐 우선 신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긴급 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이동 시간이 최대 50% 이상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유기적인 재난 대응 응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구간에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안양과 군포, 광명, 과천, 의왕 등 5개 시에 추가 도입하고 2026년까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흉기를 휘두르고 마구 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지난 2020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주로 발견되는 표범무늬 민달팽이가 국내에서도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주로 곰팡이와 썩어가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린 풀숲 이곳저곳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살핍니다. 잎사귀 사이를 들추니 미끈하고 통통한 몸통의 민달팽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세히 보니 검게 촘촘히 박힌 전무늬가 특징인 표범무늬 민달팽이입니다. 방금 잡은 표범무늬 민달팽이입니다. 성인 손가락 정도 굵기와 길이를 가지고 있고 최대로는 2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수풀은 물론 물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근처 나무에는 민달팽이가 지나가며 남긴 진액이 반짝거리며 말라붙어 있습니다. 원래 유럽과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인 표범무늬 민달팽이가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지난 2006년에 표범무늬 민달팽이가 유입돼 지금은 열도 전 지역으로 확산한 일본에서 23종의 식물 가운데 어떤 종류를 먹이로 좋아하는지 실험했더니 십자화과 식물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십자화과에는 배추와 상추, 브로콜리 등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가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애들이 발생을 해서 확산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식생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의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키우고 있는 농작물에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표범무늬 민달팽이의 먹이 선호도를 포함한 우리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입된 외래종은 지난 2009년 890여 종에서 2021년 2,600여 종으로 12년 사이 3배나 늘었습니다. 국제 교류는 물론 가속도가 붙는 기후변화 때문에도 외래종 유입은 더 늘어날 전망인 만큼 더욱 신속한 대처와 폭넓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요즘 마트에 가면 우리 전통주가 부쩍 다양해진 걸 느끼실 겁니다. 2040 MZ세대가 전통주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젊은 층이 많이 모여 속칭 힙당동으로 불리는 서울 신당동입니다. 특히 전통주와 한식을 조합한 곳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맛의 전통주. 게다가 청년들은 전통을 오래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으로 인식합니다. 새롭다? 약간 이제 새로운 거를 찾으러 가는 느낌으로 이제 전통주를 좀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한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약주는 미나리를 채운 항정살구이나 회 같은 담백한 음식과 막걸리는 치즈를 뿌린 김치전 같은 기름진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한식이랑도 잘 어울려서 같이 먹기도 좋고 뭔가 소주보단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전통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술 제조에 뛰어든 MZ세대도 적지 않습니다. 성수동 한쪽에서는 서울쌀로 만든 막걸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창업할 때부터 감미료는 아예 넣지 않고 쌀 본연의 단맛을 냈고 목넘김이 좋아 각종 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애호와 정부의 온라인 판매 허용, 코로나 기간 집단보다는 개별적인 음주 문화가 굳어지면서 전통주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출고량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3년간 2배 이상 늘었고 제조 면허를 받은 곳도 1,560여 곳으로 2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뒷받침돼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나는 나는 재료로 만들어야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듯이 근데 한국 술은 뭔가 조금 우리 술은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애매모호하고 이거를 정해줘야 저희도 판매하는 입장에서 손님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하는데 지역이나 인접한 곳에서 원재료 100%를 수급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제품 다양성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창업 초기에 인지도가 없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출고 금액 기준 10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체 술 시장에서 전통주 비중은 아직 1% 정도입니다.
생활 속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통주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차례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유의 향을 없애고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살리기 위해 백년잎을 넣어 발효시킨 우리 청국장 이야기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푹 삶은 콩을 손으로 쓰다듬자 하얗고 가는 실이 뿜어져 나옵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고 불리는 발효된 콩의 점액성 물질입니다. 치즈나 껌처럼 끈적끈적한 이 실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이 발효실은 편백나무와 황토로 만든 일종의 찜질방입니다. 이곳에서 3일 정도 보내고 나면 콩이 비로소 청국장의 원재료가 됩니다. 발효 후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미생물 연구소에서 확보한 엄선된 고초균으로 콩을 발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콩의 영양소 함량이 올라가고 콩 단백질도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쉽게 소화됩니다. 콩과 연잎을 함께 삶는 독특한 자체 개발 기술로 구수한 맛을 살렸습니다. 청국장의 특유한 냄새를 좀 저감시키고 또 연잎의 좋은 성분을 같이 이제 내기 위해서 콩을 삶을 때 이 유기농 연잎을 쓰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장맛이 앞으로도 재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디지털 기술도 접목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이 약 40년 가까이 청국장을 만들어오셨는데 여기에 보다 더 위생 관리와 품질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청국장 품목 스마트 햇섭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홈쇼핑에서 완판 성적을 거두며 입소문을 타 매출이 3년 만에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농특산품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개발에 창의적이고 열정이 있는 지원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업체는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신제품 발효콩을 개발해 이제 수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4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에는 24도까지 올라서 선선한 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산간에는 서리도 예상됩니다. 농작물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9.6도, 안동은 10.6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24도를 비롯해서 청주와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